자, 여러분 8주차 강의 시작했습니다. 8주차는 이제 우리가 해외 시장 진출 방법에 대해서 수출, 그다음에 계약, 그다음에 세 번째 직접 투자를 오늘 하게 될 것 같은데, 음, 자, 해외 시장 진출 방법 중에 자 봅시다. 오늘도 해외 시장 진출 방법. 엔트리 모드라고 했죠, 여러분. 엔트리 모드. 자, 엔트리 모드인데, 자, 오늘은 직접 투자예요.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직접 투자. 그렇죠? 해외 직접 투자. 그래서 이 해외 직접 투자는 보통 FDI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자, 해외 직접 투자. 해외에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말일 거예요. 근데 해외 직접 투자는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고요. FDI라고 하고, 반대로 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는 어때요? 외국 기업 입장에서 외국 기업도 한국이라는 해외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것도 FDI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국제경영학에서는 FDI가 크게 inward 또는 outward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outward 또는 inbound 또는 outbound, FDI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기업이 국내로다가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국내 시장에서 해외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그거는 inward, inbound, FDI.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온 진출 방법으로서 나가게 되면 outbound, outward, FDI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outbound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얘기했던 수출, 그러니까 해외 시장 진출 방법의 큰 구분인 수출, 계약, 직접 투자 이렇게 되는데, 수출하고 계약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해외 직접 투자에 비해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적죠. 수출, 계약 어때요? 기업이 직접적으로 해외 시장에 자본을 인베스트먼트,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시장 진출 방법으로서 수출이나 계약 방식을 선택했을 때 기업에 혹시 잘못되었을 때 큰 리스크는 좀 없는 편이죠. 반면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는 해외 직접 투자의 방식으로 해외 시장을 진출하였을 때 잘 되면 좋은데 잘못되었을 때는 어때요? 거기에 투입된 직접 투자 비용이 모두, 그죠?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 기업이 커다란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리스크가 크고 부담도 높은 거예요. 반면에 잘 되면은 리턴도 큰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은 언제 해외 직접 투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일 때, 또 그 시장에 직접 투자의 방식으로 뛰어들었을 때 많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또 그로 인해서 기업이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전략에 해당할 때, 그렇죠. 그때는 과감하게 해외 직접 투자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해외 직접 투자는 해외 시장 진출 방법 중에 가장 큰 리스크를 동반하는 그러한 거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도약을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러한 해외 직접 투자가 잘못된 의사결정이었을 경우에는 그 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접 투자의 방법을 보면 여러분, 우선 이렇게 구분을 해볼까요? 우선 자기가 혼자 하느냐, 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구분은 단독 투자할 수 있어요. 단독 투자. 두 번째는 이렇게 묶어서 봤을 때 같이 동업을 할 수 있죠. 합작 투자. 그렇죠.
자, 단독 투자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리스크가 더욱더 높죠, 얘보다. 얘는 쉐어하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 장단점이 다 존재하겠죠. 단독 투자는 내가 100%예요. 100% 투자하는 거예요. 리스크도 엄청 크지만 잘 됐을 경우에 얻게 된 수익도 굉장히 큰 거죠. 합작 투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파트너가 있어, 파트너가. 한 명의 파트너가 있는데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50대 50 이렇게 하겠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60대 40 할 수도 있고 뭐 그죠? 20대 80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업을 할 때 합작을 할 때 50대 50이 이상적일 수 있겠죠.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교수님 취업이 잘 안 돼서 저는 그냥 창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데 혼자 단독 투자하려니까 너무 리스크가 커서 제 친구하고 같이 합작해서 동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 1억 원 정도로 자본금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나 5천만 원, 친구 5천만 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저는 8천만 원, 친구는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원짜리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둘 다 가능은 한데 50대 50으로 투자한 합작 투자하고 20대 80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한쪽에 투자 비율이 좀 많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런 경우에 합작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그죠? 동일한 비중을 투자한 그런 합작 그죠? 합작 투자자보다는 얘가 이렇게 좀 밸런스가 좀 차이가 날 때 덜 투자한 사람에 비해서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해당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떨까요, 여러분? 관심과 몰입도 훨씬 크겠죠. 그 비율만큼.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50대 50 투자한 그 사업체하고 내가 20대 80을 투자한 사업체하고 어디에 관심이 많겠어요? 같은 비중을 투자한 데가 많겠죠. 그래서 합작은 항상 가급적이면 두 개의 기업이 합작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은 비율의 지분을 갖는 것이 합작의 성공률이 높겠죠. 추가해서 더 이야기해 볼까요? 합작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첫 번째 비율이 같아야 되고 합작이 성공하려면 가급적이면 이 합작 비율이 같은 게 좋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두 개 기업에 합작하고자 하는 그 분야가 두 개 기업의 주된 업종이어야 돼. 주 업종. 지금 합작하고자 하는 기업이 한 개 기업은 메인 업종인데 한 개 기업은 그냥 부수적인 사업 분야다. 그러면은 당연히 관심도가 차이가 나겠죠. 주 업종인 분야는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부가 사업인 분야는 아이고 해당 그만둬도 그만이지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작을 할 때는 합작하는 회사가 모두 그 해당 합작 사업 분야가 자기가 관심이 있어 하는 중요한 주 업종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파트너끼리의 등치가 좀 차이가 나면 안 돼요. 비슷한 수준에 대해 규모가 기업이 여러분. 대기업과 소기업이 한다. 중소기업이 되겠어요 합작이? 기대치, 눈높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이 합작 파트너에게 요구하는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대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혼자 들어가기에 리스크가 커서 합작을 하려고 하는데 현지 기업 중에 섭외한 기업이 나랑 등치가 사이즈가 비슷하면은 괜찮은데 필요하다고 해서 너무 작은 기업이라 하면은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요. 가급적이면 규모가 비슷해야 된다. 규모가 유사해야 된다. 요 세 가지 조건이 합작의 우선 기본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합작 성공에. 그렇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 단독 투자하고 어떤 경우에 합작 투자할까요? 이것도 사주체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단독 투자할 때는 어떤가요, 여러분? 자신이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우리 기업의 요 분야는 요 사업 분야는 그거 해외 시장이 국내 시장과 환경과 경영 여건이 다르지만 굉장히 이질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가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 어느 시장에 가도
지금 국내 시장에서의 나의 경쟁력 정도는 해외 시장에서 가질 수 있어. 그 정도의 자신이 있어. 그럴 경우에는 단독 투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그 진출하고자 하는 그 국가 시장에 내가 들어갔을 때는 과연 국내 시장에서의 만큼 내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경쟁자와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느냐? 아무래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아. 이미 그쪽에 있는 현지 기업도 경쟁력이 우리 못지 않은 것 같고 이미 그 현지 시장에는 나와 같은 수준의 역량을 가진 또 다른 해외 기업이 먼저 선도적으로 진출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 혼자 들어가서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가긴 가야 되는데 그 시장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현지 기업 중에서 우리가 그쪽 시장에 대해서 안고 있는 이런 리스크 요인을 나를 대신해서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업이 있을까? 그 기업을 찾아서 우리가 50대 50의 합작법인으로 현지에 진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 4주차에 아마 한국 시장에 이제 유통산업 외국의 글로벌 유통기업이 들어오면서 단독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로 월마트와 까르푸 얘기를 했고 지금 합작 투자로 성공한 기업으로 이제 삼성 테스코 얘기를 하면서 테스코의 홈플러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테스코 입장에서는 영국의 유통기업인 테스코는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단독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느끼고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합작 투자를 들어왔고 자기가 리스크였던 부분을 충분히 상쇄했을 때 충분히 이쪽의 리스크를 해지했을 때 단독 투자를 전환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이 단독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독점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우위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해외 시장에 단독 투자로 들어가서 성공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합작 투자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좀 설명을 좀 할 건데, 자, 합작 투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어요. 근데 두 개 기업이 C라는 동업을 해서 C라는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시한부예요, 여러분. 시한부. 언제까지? 합작 기간까지. 합작 기간까지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합작 기업이 만들어지는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얘가 해외 시장 진출할 때 이 B 기업이 있는 국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혼자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얘랑 동업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시한부 기업이야. 언제까지? 처음에 둘이 합의해서 얘를 만들고자 하는 서로 간의 목적이 충족될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합작 기간은 3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죠? 5년이 될 수도 있고 더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일반적으로 한 3년, 5년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계약에 의해서 또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합작 투자에 의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할 경우에 합작 투자 법인을 만들게 되는데 걔는 시한부 기업이다. 두 개 기업이 합작 목적이 충족되는 순간 없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이미 없어질 때 이 C기업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를 먼저 딱 계약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A, B 두 기업이 합작법인으로 C기업을 만들었을 때 C기업의 운명은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합작 기간이 3년이건 5년이건 이거 끝났을 때 합작법인인 C기업의 운명은 셋 중에 하나다. 첫 번째, 합작 기업 중 한 개 기업이 인수한다. 이렇게 돼. 하나 기업이 인수. 얘가 인수해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합작 기업이 아니라 제3의 기업에 매각을 한다. 매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아예 두 합작 기업 중에 하나가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제3기업의 기업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애버린다. 그걸 보통 청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업을 청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합작기업은 저렇게 시한부의 운명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의 관점이 지금 혼자 투자하느냐 아니면 현지 기업 파트너와 합작 투자를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고 뭐 혼자 투자라든 같이 투자라든 그건 관계없이 그 투자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투자의 유형이 신설 투자할 수가 있다. 신설 투자. 이거를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얘기하고 신설 투자라는 것은 해외 시장에서 맨 땅에서 새로 기업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새로 투자를 하는 거야. 신규 투자.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데 없던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걸 그냥 사버리는 투자도 있지 않느냐. 그걸 보통 인수합병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시중에서는 M&A라는 용어로도 많이 쓰이죠. M&A, Merger and Acquisition이라고 이것도 얘기했던 것 같네. 근데 인수합병인데 사실은 뒤에 게 인수고 Acquisition이 인수고 얘가 Merger가 합병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수라는 말과 합병이라는 말은 독립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인수라는 게 따로 있고 행위가 따로 있고 합병의 행위가 따로 있는데 보통 그냥 같이 붙여서 인수합병이라고 하냐면 인수가 일어난 다음에 합병까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인수합병 이렇게 같이 쓰는 것뿐이지 이게 하나의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인수가 따로 있는 단어고 합병은 따로 있는 단어예요. 그럼 인수와 합병의 차이는 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A 기업이 있어요. B 기업을 인수했다고 칩시다. 인수는 경영권 인수를 말해요. 경영권 인수. 자,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자,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했어요, 여러분. 인수했어요. 그럼 이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B 기업의 경영권이 A 기업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B 기업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를 존재하는데 얘 B 기업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권한을 A 기업이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의 결과로서 A 기업도 존재하고 B 기업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경영권에 대한 권한만 얘가 가져가는 거야, 지분을. 근데 만약에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했어요, 여러분. 인수하고 합병까지 했다. 합병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A 기업이 있는데 B 기업은 없어졌어. 그럼 합병이에요. 대신 동일한 업종이면 A 기업의 볼륨이 좀 커졌어. B 기업은 없어지고 A 기업이 커졌어. 경영권 인수하고 합병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될 수 있죠.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했어. 인수하고 합병까지 했더니 나중에 희한하게 A 기업도 없어지고 B 기업도 없어지고 C 기업이 탄생했어.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합병이에요, 합병. 자,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한 거는 경영권만 인수하고 두 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거죠. 합병은 뭐예요, 여러분? 한 개 기업으로 만들어지는 걸 합병이라고 하는데 그 형태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 A 기업이 B를 흡수하는 거잖아요. 흡수해서 볼륨이 커지고 B가 없어지잖아요. 이거를 흡수합병. 얘는 어떨까?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을 했는데 A 기업을 다 버리고 C라는 새로운 기업을 탄생을 시켜버렸잖아요. A 기업이 경영권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신설합병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겠죠?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했어요? 인수합병했어요, 여러분? 인수한 거죠. 경영권을 인수하고 기아자동차가 살아있잖아요.
만약에 인수합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아자동차가 없어지고 현대자동차만 이렇게 크게 남아 있었어야지. 기아 시설 모두 인수해서. 근데 경영권은 기아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둘 다 존재하잖아요. 다음 카카오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음 커뮤니케이션하고 카카오가 인수 합병됐죠. 인수 합병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합병해서 새로운 C라는 기업으로 탄생했잖아요. 다음 카카오로 만들었다가 또 카카오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신설 합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고 그러면 신설 투자와 인수 합병을 언제 선택을 할까요? 신설 투자는 그 해당 해외에 그 기업이 진출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공략하고 시장을 알아가고 그쪽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공고하게 기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이걸 택하는 거고 빨리 들어가야 될 때 어떨까요, 여러분? 이미 뭐 언제 땅 사고 언제 사업 건축하고 공장 만들고 신규 사업 뽑고 거기서 새로운 기업 만들고 브랜드 만들어서 현지 시장에서 마케팅하고 소비자들의 인지도 높이고 시장 점유율 이럴 시간이 없다. 당장 들어가야 되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업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은 이미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생산자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구축한 어떤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생산의 기술 능력, 그 다음에 뭐 조직, 문화 이런 걸 일거에 획득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인수합병만 갖고도 여러분 또 한 주차를 또 설명할 수가 있는데 혹시 다음 주차, 9주차에 또 강의를 준비하게 된다면 교수님이 인수합병 갖고서 좀 한 주를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판단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은 엔트리 모드로서 이 해외 직접 투자를 설명하는 그 단계였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단독 투자, 합작 투자가 있더라. 또 단독 투자든 합작 투자든 신설 투자할 수 있고 인수합병의 방법을 취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는 수출과 계약과는 다르게 자본의 투자가 선행되는 그런 해외 진출 방법으로서 굉장히 기업에겐 리스크 요인인과 동시에 또 잘 됐을 경우에는 아주 많은 리턴을 보장해 줄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외 시장 진출은 기업에서 국제화된 전략, 국제 경영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의사결정 사안이 되는 거고 그 해외 진출이라는 의사결정 내용 중에서도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8주차 강의를 마치면서 전체적인 엔트리 모드, 해외 진출 방법에 대한 강의를 일단락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9주차에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감사합니다.